거꾸로 읽는 세계사 베트남 마지막 민족 해방 전쟁 굴복하지 않는 민족 1964년 8월 4일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은 베트남 민주공화국 이하 북베트남 수도 하노이 동쪽의 동킹만에서 일어난 군사적 충돌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공해를 순찰하던 미군 구축함 매독소가 어뢰정 공격을 받았고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가 반격했다는 것이다. 미 공군은 동킹만의 북베트남 어뢰정 기지와 석유 저장고 4곳을 공습하고 선박 25척을 격침했다. 이것은 2차 베트남 전쟁의 시작이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난한 지역이었으며 인구는 3,500만 정도였다. 1945년 독립을 선언한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프랑스를 상대로 벌인 1차 베트남 전쟁에서 이겼지만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분단됐다. 북베트남은 공산당이 주도했고 베트남 공화국 이하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동킹만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남베트남에서는 정부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하 해방전선이 내전을 벌이는 중이었다. 해방전선 게릴라들은 남북 베트남의 경계선과 서쪽 캄보디아 라오스의 산악을 넘나들며 활동했다. 미군은 동킹만 사건 전부터 전쟁을 하고 있었다. 1964년 들어 북베트남의 철도와 교량을 공습하고 7월 30일 밤에는 미군 해군이 동킹만의 섬 2곳을 공격했고 구축함과 항공기가 8월 3일까지 북베트남 본토를 폭격했다. 북베트남 정부가 매독소의 동킹만 접근을 공격 준비 행위로 간주할 이유는 충분했다. 그때는 미군이 전쟁의 구실을 찾으려고 공격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데 북베트남이 실제로 어뢰정을 발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장을 포함한 매독소 승무원 누구도 어뢰정을 보지 못했다. 북베트남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로 보였지만 미군은 이기지 못했다. 1969년 1월 취임한 후임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의 수렁에 더 깊이 들어갔다가 패배를 인정하고 1973년 봄에 물러섰다. 북베트남과 해방전선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수도 사이공을 점령하고 남북 전역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세웠다. 베트남 전쟁은 20세기의 마지막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었다. 2차 대전까지 미군은 참전한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패했다. 베트남은 굴복하지 않는 민족의 땅이다.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서 고대로부터 한자를 사용하는 등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침략에 시달렸지만 베트남 민족이 싸우지 않고 항복한 적은 없었다. 그들은 민족의식이 강하고 외세에 맞서 투쟁한 영웅을 받든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들은 베트남 민중을 과소평가했다. 베트남 국토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등뼈인 안남산맥 동쪽 경사면의 남북으로 뻗어 있다. 서쪽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동쪽은 남중국해, 북쪽의 산악은 중국 위난성과 광시성과 만난다. 남북의 길이는 1600km, 동서폭은 북부의 넓은 곳이 650km에 이르는가 하면 중부의 좁은 곳은 50km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프랑스는 베트남을 셋으로 나누어 지배하면서 중국 윈난성에서 홍하가 흘러드는 북부는 통킹, 중부는 안남, 남부는 고친 차이나로 불렀다. 베트남에는 5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살지만 비엣족이 90%를 차지한다. 베트남의 마지막 봉건국가였던 응무엔 왕조는 조선과 비슷한 과정을 밟으며 무너졌다. 19세기 후반, 중반 영국이 인도를 선점하자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눈독을 들였다. 1847년 천주교 박해와 선교사 살해 사건을 빌미로 베트남을 침공해 이권을 빼앗고 항구를 점령했으며 1883년에는 총칼로 왕을 협박해 보호조약을 맺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 절반을 집어삼켰다. 프랑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제도를 이식해 식민지를 수탈했다. 인도차이나 은행을 내세우고 경제의 20%를 장악하고 수출의 50%를 소장료로 징수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고무커피차 면화 농장을 경영했다. 베트남의 도착 수공업과 제조업은 몰락했다. 동킹 안남 고친 차이나에 서로 다른 통치 체제를 세우고 응옌 왕조의 왕족과 관리 졸락의 장로와 지주 가톨릭 신도를 가수인으로 삼았다. 제국주의 수탈 정책의 내용과 형식은 만국 공통이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같은 유럽 민주주의 국가든 전황제 일본이든 잔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00년 동안 중국의 패권에 맞섰던 베트남 민중은 프랑스를 상대로 100년의 투쟁을 전개했다. 조기 투쟁은 혼란스러웠다. 프랑스가 보호조약을 체결하자 일부 관리들이 분기를 일으켰지만 새로운 국가에 대한 전망이 없었고 신무기를 상대할 전략도 없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자 민족의 독립과 근대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새로운 운동이 고개를 들었다. 신의 혁명을 본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은 중국 국민당을 성공 모델로 삼아 전투 조직을 만들었고 지식인들은 청년 교육운동과 농촌개몽운동을 전개했다. 혁명적 민족주의자들은 광복회를 조직해 프랑스 총독과 권리를 겨냥한 테러를 감행했다. 1차 대전에 병사나 군속으로 참전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학습하고 유럽의 노동조합과 혁명운동을 목격한 10만여 명의 베트남인이 귀환하자 민족개방투쟁은 도약했다. 프랑스 총독이 농촌개몽운동과 교육운동 등 합법적 활동을 단합하자 지식인은 지하로 들어가 무장투쟁에 합류했다. 호지민은 그런 흐름을 따고 등장했다. 레닌과 마오쩌둥을 빼고는 러시아와 중국의 혁명을 서술할 수 없듯이 베트남 전쟁은 호지민 없이 이야기할 수 없다. 호치민 1919년 6월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조르주 클레망소 프랑스 총리,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 등 연합국 지도자들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1차 대전의 전후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때 응무옌 아이쿠옥이라는 남자가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성씨에 애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 누가 봐도 가명이다. 응무옌 아이쿠옥은 안남민족이 요구하는 안남애국자연합의 청원서를 프랑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외국 대표에게 그 청원서를 주겠다며 세탁소에서 빌린 남의 양복을 걸치고 베르사유 궁전 복도를 배회했다. 청원서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인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자치를 허용하며 강제노동과 불합리한 세금을 폐지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 프랑스에 거주하던 5만여 명의 베트남 노동자와 유학생 사이에 그 남자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 파리 경찰청은 응위엔 하이쿠옥이 한남지방 공무원의 아들 응위엔 콩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체포하지는 않았다. 그가 베트남의 민족 지도자가 되어 30년 뒤 프랑스 군대의 괴멸적 태도를 안기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응위엔 콩은 1890년 베트남 북중부 응예안성의 시골 마을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한테 한자를 배우고 프랑스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를 나와 교사가 되었다. 응이엔콩은 중국 신해혁명이 일어난 1911년 자취를 감췄다. 학교를 떠난 그는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프랑스와 아프리카 식민지 여러 도시를 방문했다. 런던과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에 체류하면서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를 익혔다. 8년의 세계 일주를 마친 1919년부터 그는 다른 삶을 살았다. 내일만 바라보는 인생이었다. 프랑스 사회당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호지민이라는 이름으로 공개 장소에 나온 1945년 8월까지 160여 개의 가명과 별명을 쓰면서 26년간 지하활동을 했다. 목표는 베트남 민족의 해방이었다. 사회당이 식민지 해방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탈퇴하고 프랑스 공산당에 들어갔으며 레닌이 표방한 반제국주의 정책을 믿고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받았다. 프랑스 식민지 인민연맹을 결성해 식민지 수탈의 야만을 고발하는 선전 활동을 하고 고민테른의 동아시아 담당 상임위원으로 활약했다.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으려고 광둥성에 베트남 혁명 청년협회를 조직했고 1차 국공합작에 참가했으며 홍금 부대에 들어갔다. 호지민은 처음에는 벌셰비키와 중국 공산당 전술을 따랐지만 결국 베트남에 맞는 정치 노선과 투쟁 방법을 찾아냈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덮친 1930년 베트남에서 400건의 농민 번개와 100여 건의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다.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1,500명의 당원과 10만 명의 지지자를 얻었다. 프랑스 군대가 농민 번개와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하던 그해 9월 한남지방의 응예안성과 하틴성 농민들이 권총을 점령해 응에 띈 소비에트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 민농에게 주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1만 명의 적색 분자를 체포해 수백 명을 처형해 공산당을 무너뜨렸다.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1935년 코민테른 제9차 대회의 결의에 따라 파시스트 제국주의자와 투쟁하기 위해 사회주의 혁명을 미루고 독립을 원하는 모든 계층, 모든 세력과 제의하는 통일 전선을 구축했다. 온건한 민족적 요구를 내걸고 선전활동을 하던 공산당에게 2차 대전은 좋은 기회였다. 독일이 프랑스를 정복했고 일본군이 인도차이나에 프랑스군을 밀어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프랑스군의 무기를 빼앗아 최초의 무장 유격들을 조직했지만 일본군에게 패했다. 호지민은 중국 공군의 전술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일본 제국주의 반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족의 독립이 공산당과 노동자, 농민의 등파적 계급적 이익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주의 토지몰수 정책을 제국주의자와 매국노의 토지몰수 정책으로 바꿨고 각계각층의 민족혁명 세력을 규합해 베트남 독립동맹을 결성했다.
호지민은 1942년 초 장제스의 지원을 받으려고 중증에 갔다가 국민정부 당국에 붙잡혀 18개월 동안 억류당한 끝에 풀려났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미국 첩보기관 OSS의 지원을 받으면서 항일 게릴라를 양성해 국내 진공 작전을 폈다. 일본군의 수탈과 만행으로 전국에서 200만 명이 죽는 사태가 벌어진 터라 미룰 수가 없었다. 1945년 3월 일본군이 프랑스군을 몰아내고 바오다이를 황제로 내세워 또 다른 괴뢰 정부를 수립했다. 호지민은 일본의 패전을 예측하고 때를 기다리다가 8월 13일 정봉기를 결정하고 베트남 전역의 행정기관을 접수해 인민위원회를 설치했다. 제1차 베트남 전쟁. 호치민은 연합국이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썼지만 독립선언의 마지막 문장에서 불안감이 있었다. 베트남 민족이라면 누구나 몸과 마음을 다해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 각오가 되어 있다. 자기 힘만으로 제국주의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예감은 적중했다. 베트남 북부에 장제스의 국민 정부군이 들어왔고 남부에는 영국군이 상륙했다. 일본군에게 쫓겨났던 프랑스군도 질서 유지 활동을 보조한다는 명분으로 영국군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9월 22일 프랑스군이 남부 고춘차이나의 행정기관을 무력 점령했다. 베트민은 총파업을 결의하고 사이공에서 민중봉기를 일으켰다. 프랑스 정부는 대규모 병력을 증파했고 사이공 도심은 전쟁터로 변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는 나치 점령군과 영웅적으로 싸운 레지스탕스의 나라였지만 인도차이나에서는 제국주의 침략자일 뿐이었다. 베트민은 프랑스를 상대로 1차 베트남 전쟁에 봉헌을 올렸다. 프랑스 공군은 동킹만의 하이퐁항을 폭격해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6,000명을 죽이고 수도 하노이를 공격했다. 전쟁은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본군과 홍군의 대결처럼 흘렀다. 프랑스군은 베트남 전체를 점령할 수 없었다. 민족의식에 눈뜬 적대적인 주민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했다. 베트민은 점령지의 토지를 몰수해 동민에게 나눠주었고 농민들은 게릴라에게 식량을 제공했다. 도시의 지지자들은 약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공급하고 프랑스군의 동양 정보를 알려주었다. 밀림에 헌신한 베트민 전사들은 죽전과 함정 같은 원시적 수단을 활용했다.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공상원망을 무너뜨렸으며 활주로를 파괴했다. 전황이 불리하게 가자 프랑스 정부는 1949년 6월 또 바오다이를 내세워 사이공에 프랑스 연방 베트남 원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웠다. 베트남의 절반이라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영국과 미국은 프랑스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세운 괴뢰 국가를 모두 승인했다. 베트민은 1953년 공세로 전환했으며 54년 봄 DMBF 전투에서 적에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겼다. DMBF는 하노이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라오스 국경 근처 계곡 지역이다. 프랑스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비롯한 인도차이나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남부로 이동하는 베트남 게릴라를 공격하려고 병력과 물자를 수송기로 실어와 그곳에 현대식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미국은 프랑스군의 막대한 양의 군수품과 수송기를 지원했고 중국은 베트민에 무기를 제공했다. 10만 전투원과 더 많은 지원 인력을 동원해 DMBF 군사기지를 보유한 베트민은 3월 13일 공격을 시작해 5월 7일 전투를 끝냈다. 55일 동안 베트민은 2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프랑스군은 1만 6천 명 가운데
1,500명이 전사하고 4,000명이 부상을 입었고 탈출에 성공한 70명을 뺀 나머지는 항복했다. 빌만여 명의 포로 중에는 장군 1명과 영광급 간부 16명,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1,70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17개 정예 보병대대, 3개 포병대대, 1개 공병대대가 전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DMBM뿐만이 아니었다. 1954년 범프랑스군은 베트남 전역에서 10만 병력을 잃었다. 남부에 20만이 넘는 군인이 남아있었지만 프랑스에서 거센 반전 운동이 일어난 탓에 전쟁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베트민 전사들은 이제 죽지만 내 임무를 다했다는 유언을 남긴 100년 전의 독립운동가와 달랐다. 그들은 나는 죽어도 동지들이 싸울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총살당했다. 1954년 7월 21일 북베트남과 프랑스는 제네바에서 휴전협정을 맺었다. 10월 9일 하노이를 점령했던 프랑스군이 마지막 부대가 철수했다. 북베트남 휴전협상 대표는 북이 17도 선을 경계로 국도를 분리하고 2년 안에 통일을 위한 전국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절충안을 거부했지만 중국 외교장관 저월라이가 프랑스군이 철수하면 베트남은 어차피 당신네 것이 될 것이라며 설득하고 압박해 합의를 성사시켰다. 중국 공산당은 베트남의 통일을 반기지 않았다. 프랑스가 전국 총선거 실시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었다. 호지민은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중국의 중재를 뿌리치지 못했다.